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KRIGF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워크숍 7번째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 갈등의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해볼 텐데요. 오늘은 다른 세션과는 달리 발표자 패널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 가지 논의해봤으면 좋겠고요. 먼저 발표 두 가지를 먼저 듣고 저희가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한 형제들 CR 실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한 형제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현재 실장님께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 많이 사용하시죠? 음식 많이 사용 안 하시나요?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배달앱에 대한 논란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종의 갑질 문화 그리고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직접적으로는 배달앱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회사로서도 굉장히 이제 어떤 파고가 넘어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정부가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왔었던 이슈는 아니고 지난 기간 올해 배달앱이 출범하면서부터 배달앱 쪽은 이미 7년 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기 위한 방식들을 그때그때 마련해 왔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자리에 와주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해안들,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서비스로 만들어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간단 소개를 마치고요.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저희가 이제 우한 형제들이 회사 이름이고요. 서비스명이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한 협력 배달의 민족 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오늘 발표는 이 배달의 민족 서비스가 어떤지 그리고 오토 시장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지금 굉장히 오토 온디맨드 서비스라고도 하죠. 이 서비스가 많이 출현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들의 출현과 하면서 시장 갈등들도 많이 늘어나고 변화도 생기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상생 정책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논의들을 이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사실 지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달 앱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수수료 관련 부분인데요. 배달의 민족 서비스는 2015년 7월에 수수료를 제로로 선언을 했고요. 그 이전까지는 한 6% 정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수료가 없는 오토 서비스, 배달 음식 서비스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배달앱 이슈 중에서는 수수료 이슈, 광고 수수료라는 이름으로도 지금 불리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냥 플랫폼에서의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카피로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시장에서 인식을 넓혀나가게 된 것 같고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 드실 수 있게 편리를 제공하겠다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 카테고라이징을 제공을 하고요. 그 안에서 음식을 이용자가 여러 올린 리뷰들을 확인하고 그 별점들을 보면서 이 음식점의 음식을 주문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쉽게 편리하게 결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지금 배달의 민족 오토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장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토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요즘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오토도 하나의 플랫폼,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뭐 맨 처음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 가장 흔히 생각하는 게 기차역이나 이제 전철을 이렇게 바깥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플랫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의들을 먼저 보자면 플랫폼은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도와주는 기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다 라고 2008년도에 이런 정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서점 가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관련 서적에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돈을 많이 벌려면 플랫폼 서비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결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뭐 구글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가 새로운 경제에서의 굉장히 큰 어떤 스트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오토, 특히 이제 저희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오토라는 이야기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요즘은 이거를 온오프 믹스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포 오프라인이라고도 얘기가 돼서 O4O라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오토라는 개념, 이 플랫폼의 출연들이 2009년도부터 급격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토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됐습니다. 오늘 뭐 저희처럼 음식 서비스를 하는 배달의 민족도 있고요. 오늘 저 이어서 발표를 해주실 직방 같은 서비스들, 부동산 서비스죠. 그리고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숙박, 뭐 카카오 대리운전, 뭐 카카오 택시 이런 서비스들까지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시장들이 온라인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이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 시장 규모가 작년에 총 15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배달 앱 시장은 전체 시장은 한 14조 원까지도 확장해서 보기는 하는데요. KT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년 내 이 오토 이런 플랫폼 서비스들을 하는 곳이 300조 원, 전체 시장 규모가 국내에서만 300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이다, 확장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굉장히 변화들이 많이 생기고요. 뭐 그런 수요들이 있는 곳에 서비스, 뭐 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공유 경제 서비스들까지 플랫폼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여러 방면 그리고 여러 서비스의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어떤 이제 변화들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지만 부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토 서비스, 배달의 민족 같은 저희 서비스 내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등 요소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세세한 내용들을 한 번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오토 서비스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어떤 서비스의 연결성의 그 핵심이 있고요. 그 플랫폼은 그런 연결을 해주는 어떤 이제 매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로서 저희는 수수료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수료 없는 상황에서 양면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업주 쪽이 있고 그리고 이용자 측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매개 업무를 하는 저희 같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공 회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업주들의 가장 큰 논란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정부 규제, 이건 지난주에 나왔었던 건데 정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에 탭을 씌워야 된다. 뭐 배달 거부를 했다. 뭐 치킨의 양이 적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로 번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업주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요.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없고 지금 이제 저희랑 이제 경쟁 사업자에 있는 쪽에서는 배달앱 수수료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수료를 0% 만들면서도 아직도 저희도 그런 이제 수수료 이슈에 계속 같이 말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글로벌 사업자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우버 이츠가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 시작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버 아시아 퍼시픽 담당 총괄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플랫폼 서비스 하기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우버 이츠가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기존에는 그 배달 앱이 일본 자체적으로 있는 자국 배달 앱들이 일본 내에서 한 40%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아니 50%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우버 이츠가 들어가면서 10%를 낮춰서 들어갔대요. 시장 전략으로, 침투 전략으로. 40%를 받으니까 업주들이 너무 행복해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는 굉장히 사실 6% 수수료도 굉장히 많은 문매를 맞고 결국엔 제로로 선언했었던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이제 회사로서는 이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비용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큰 아직 시장 이슈, 그리고 업주님들의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민족 같은 경우에 울트라콜, 파워콜, 슈퍼리스트 세 가지의 광고 상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의 광고 비용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기사 나오는 게 치킨 한 마리 팔면 원가 계산 얼마 하고 그러고 남는 것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조사했을 때 보통 업주님들은 이런 배달앱이 출연하기 전에는 사실 전단지 광고들을 주로 활용을 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보통 전단지 인쇄 비용들을 몇십만 원을 사용하시고 그 전단지를 배포할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면 한 달에 100에서 200만 원까지도 쉽게 많이 쓰고 계셨는데 사실 배달 앱이라고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서비스가 나오면서 광고 비용이 지금 8만 원으로 평균으로 저희는 제공되면서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광고 효과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광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언급이 잘 안 되고 치킨 한 마리 이렇게 도식이 그려지고 여기에서 양돈 얼마, 프랜차이즈점 얼마, 사실 임대료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제일 늦게 시장에 진입하고 그 배달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업주님들의 불만, 불편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매 방식의 또 광고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무제한 경쟁 방식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이제 경쟁 방식의 입찰은 이미 오버추어라고 해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도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에는 광고 상품 한 부자 가장 비싼 거를 키워드를 사려고 하면은 몇 천만 원까지도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의 생기고요. 전체 한국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한 2%만 100만 원이 넘는. 근데 그런 데는 굉장히 이제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 시장을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 사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또 갈등 요인, 어떤 그런 시장에서의 문제점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월 평균 광고비는 27만 원, 올해는 조금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광고 27만 원 정도 내는 슈퍼리스트 이 광고주들의 전체 광고 효용 부분들을 봤을 때 월 단위 한 900만 원 정도의 저희에서의 주문이 더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성사되는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도 논란이 되고 너네 때문에 못 살겠다. 사실 이번 프랜차이즈 점들이 치킨값을 올리면서 저희들을 사실 걸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거는 진짜 내부 데이터인데 전체 저희 광고 배달의 민족 18만 개 광고 업주 중에 5만 명의 광고주들의 실제 광고 비용과 저희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을 실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찰 방식과 입찰 방식이 아닌 두 가지 광고 방식이 있는데 일반 광고라고 하는 입찰 아닌 방식은 평균 13만 4천 원을 쓰시고요. 월 단위 저희한테 주문 완성 성공이 된 게 40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업주님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명확해요. 만 원의 광고비를 냈으면 5만 원을 벌어오셔야 돼요. 만 원 냈는데 2천 원밖에 주문이 안 들어온다? 그럼 당연히 그걸 쓰지를 않으시겠죠. 그래서 입찰 방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75만 원 정도를 내시고 76만 원을 내시고 전체 이제 주문은 한 1,330만 원.
배달앱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단지 광고가 사실 어느 정도 실제 광고 효과를 가지는지, 시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매출을 얼마만큼 도와줄지 측정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는, 이 효율이 증가되는 부분에서의 전혀 관련성들을 볼 수 없었다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활용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실 그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수료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회사로서는 이런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실제 이게 저희 회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장되지 않은 회사로서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 수수료 이슈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단지와 배달앱에서의 어떤 효용 부분들을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되고요. 그러나 아직도 사실 배달앱을 쓰는 어떤 이제 주문 행태들이 변화되는 것이 차츰 늘어나기는 하지만 아직은 전화 주문 많이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 뭐 배달민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냥 편리하게 집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이나 습관적으로 쓰던 가게에 전화해서 주문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직은 이 시장이 성숙되기도 전에 사실 어떤 규제해야 된다, 가격 캡을 씌워야 된다, 너무 빠르게 규제에 상황들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플랫폼 규제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논란들인데 업체들이 가지는 많은 논란 중에 하나들이 그 카드 수수료 왜 니네 3.3% 받고 있는 거는 뭐냐.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걸 직접 가져간 게 아니라 앱이라든지 PG사라든지 이런 곳에 한 2.5%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들은 이 3.3% 중에서 0.5% 정도 되는데 사실 이 0.5% 정도도 저희가 작년도에 적자폭이 1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저희가 업주님들을 위해서 사실 더 쓰고 있습니다. 더 쓰고 있고 왜냐하면 그런 관리, 운영, 커뮤니케이션, 뭐 서버 이런 부분들에서의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논란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사장님들이 가장 불만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댓글입니다. 맛이 없어요. 사실 저희들은 이 댓글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사실 포털에서 저도 근무를 했었지만 그 포털의 어떤 그 카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가 망가지게 된 이유가 그런 마케팅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오면서 블로깅을 통해서 맛집 소개들을 하게 되고 거기서 비용을 떼어서 이렇게 하면서 공정위 규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용자의 어떤 굉장히 솔직한 소비자의 리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용자 알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다만 그 업체님들 굉장히 불만을 가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판단하기보다는 방통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이제 여러분 같은 이제 이용자들이 가지는 갈등 그리고 논란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많이 나. 배달 앱으로 시켰더니 닭다리가 하나 더 왔어요. 예, 실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닭다리가 하나 없는 경우 저희가 닭다리를 보상하는 정책들까지 마련하게 되었고요. 먹다 남은 닭이 왔어요. 뭐 아니면 위생이 닭이 작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 저희는 오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닭을 직접 튀겨서 저희가 조리하거나 맛이 없다, 뭐 바퀴벌레가 들어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연결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슈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용자 이슈들을 업주한테 직접 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플랫폼으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을까 정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뭐 TV에서도 뭐 위생에 문제가 있다, 배달앱으로 시킨 것들이 오히려 배달 음식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이 굉장히 경도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식약처와 같이 위생 점검을 하거나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주 측 그리고 이용자 측 이 단계에 저희가 가운데 껴있다라고 사실 생각이 돼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플랫폼 사업자, 오토 사업자가 진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들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그리고 갈등,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배민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모셔요. 이거 엄청나게 효과가 좋거든요. 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달에 최고 매출들을 거의 다 찍으세요. 그럴 정도로. 근데 이 일강이 뭐냐면 인사라도 잘하잖아요. 근데 인사만 진짜 잘하면 매출들이 그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에서 하고 있고요. 장사를 잘하기 위한 수업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을 모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편지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중국집 안 됐던 분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고 하면서 면 불지 말라고 면은 따로 보내요. 짜장 따로 보내주시고 몇백 인분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뭐 굉장히 한 경우는 치킨집 딸내미가 우리 아빠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신 적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을 높여갈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으세요. 사실 배달원들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굉장히 우리끼리 굉장히 잘했다라고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보자 해서 배달 대상이라는 행사들도 하고요.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가족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가게가 안 돼서 가족이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쓰거나 장사 수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굉장히 장사가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서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개를 하는 자리도 있고요. 민트라이더라고 해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차 사이로 이렇게 칼치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거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굉장히 지저분하게 음식을 막 던져놓고 간다거나 이용자와의 어떤 갈등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청결왕 프로젝트라고 해서 업주님들에게 저희 4,600 업주들을 직접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직접 그 가게에 가서 어떻게 가게를 깔끔하게 배달 음식이지만 할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을 지속해서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플랫폼, 특히 배달의 민족 같은 오토 서비스가 잘 되려면 사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균형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업주 쪽도 있고 이용자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 저희 규제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들은 이용자한테 혜택도 줘야 되지만 업주들의 장사가 잘 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밸런스를 잘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이용자 그리고 이 산업 전체 지금 푸드테크라고 저희는 이제 자부하고 가는 이 시장 내에서의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앞으로의 변화되는 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성이 있어야겠죠. 예, 업주님들도 마찬가지 이용자들도 굉장히 편리를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이 플랫폼 서비스, 특히 오토 서비스의 미래에서는 저는 사실 그 오토 서비스 이런 표현보다 저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전이되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기존 사업자, 택시 사업자들의 갈등이 있고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시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 배달앱 시장도 마찬가지로 업주님들의 어떤 소득들을 계속 보양시켜주거나 이용자의 혜택들을 만들어줘요.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아니면 숙박 이런 부분들에서도 갈등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정부가 사실 이걸 굉장히 빠르게 규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각 참여자들이 오늘 같은 이런 거버넌스 행사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각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지혜들을 모아갈 수 있는 게 그 해법이지 않는가.
그래서 모든 참여자들이 이렇게 속해서 그런 논의들이 좀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은 발표, 미숙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현재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인사를 안 드렸었더라고요.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또 다른 오토 서비스죠. 오토 서비스 중에 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부동산 오토 서비스 운영하는 직방의 CSO 맡고 계십니다. 석훈 CSO님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방에서 CSO 역할을 맡고 있는 석훈이라고 합니다. CSO가 저도 사실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요. 직방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은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들을 결정하고 중개사무소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재 실장님께서 대부분 오토 서비스나 플랫폼 서비스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저희 직방에 국한된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대부분 나중에 얘기했지만 원룸 오피스텔부터 시작해서 아파트까지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중개사무소 숫자는 약 13,000개 정도로 전체 중개사무소 수 9만 개 중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숫자가 5에서 6만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약 20% 정도가 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파트까지 서비스를 진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 플랫폼 서비스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허위 매물을 근절하는 데 대부분의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안심중개사 제도와 허위매물 나와 프로젝트인데요. 광고비를 수취하는 플랫폼으로서 그 실제 광고비를 내는 이용자, 중개사분들에게 어떤 정책을 설명하고 그 정책을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매물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저희 플랫폼 자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초창기부터 중개사분들에게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거나 탈퇴를 진행하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여기 관련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개사무소에서 저희가 탈퇴 조치를 작년에 한번 내리신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녹취나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정도 유예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러신 분들이 또다시 허위매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도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유사한 이슈를 발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탈퇴 조치를 진행을 하려고 하니 작년과 똑같이 그러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주식이 그 공정거래 조정위원회 쪽에 그 분이 이제 합의를 하고 싶다라고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합의를 최근까지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뭐 이번에도 역시 그 저희의 정책상에 있는 1년의 이용 정지 기간 이후에는 사용을 할 수 있다로 또 말씀드리고 1년 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명확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정책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대응해야 될 중개사무소의 숫자, 저희 회원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그분들에게 정책을 모두 적용해서 탈퇴요건 그리고 제한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면은 회사의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 그 허위 매물을 관리를 하고 또 중개사분들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갈등이 좀 기존 우버나 아니면은 그 에어비앤비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 소수의 업체들 사업 모델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대응을 하는 곳들이 그렇게 상대가 많지는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중개사무소 분들이 광고를 하던 전단지 혹은 뭐 과거의 부동산 그 광고 서비스들 이런 쪽들과는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개사무소들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응해야 할 상대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 초창기에는 직관이라는 플랫폼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기존에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었는데 뭐 저희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과거보다 더 돈을 벌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모바일을 통해서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허들이기 때문에 더 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뭐 소비자들이 이제는 방을 쇼핑을 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더 어려워졌다. 과연 직방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우리 중개사무소에게 필요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네, 이 이전의 광고는 배달의 민족에서 말씀주셨듯이 전단지 혹은 아파트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붙어 있는 광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붙어 있는 부동산 굉장히 효과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 광고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도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떤 사람에게 집행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방이라는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비록 모바일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표준화된 광고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설명을 쓸 수만 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소수의 광고를 집행하시던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다수의 중개사분들이 적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중개사무소라고 하면은 광고의 수단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있는 중개사무소들이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직방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굳이 1층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젊은 중개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중개사무소를 하시던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을 해오시고 돈이 있어서 권리금을 내려놓고 있고 그리고 목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합격한 지 얼마 안 되는 중개사분들은 그 정도의 자본, 권리금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차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중개사무소를 차린다라고 해도 과연 어떻게 손님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중개사무소를 바로 차리기보다는 대부분 몫이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광고비가 비싸다에 대한 논란을 일단 뒤로 하더라도 광고비를 쓰면은 손님을 모을 수 있다는 공식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젊은 분들이 직방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 광고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예전보다는 저희 플랫폼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중개사무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고 또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수단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직방이라는 플랫폼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의 단계를 지나고 나니 이제 나온 논란이 그러면 광고비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그 직방 이전의 부동산 광고라고 하면은 이런 디지털 파생 광고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 혹은 뭐 다음의 키워드 광고, 구글의 키워드 광고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대회사 혹은 여러 가지 부동산 내부 정보업체도 있었는데 저희가 최초에 이제 설정한 광고비 자체가 굉장히 그 이전의 상품에 비해서는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신림역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지하철을 선택했을 때 가장 한 달에 나온 상품의 금액이 한 달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을 쓰신 분들은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보셨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아까 배달민족의 사례에서 마찬가지로 사업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비용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이 금액 자체가 절대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광고를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이건 내가 그냥 사무소를 기본적으로 오픈하게 되면은 고정비로 제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통상적으로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는 손님들이 기본적으로 오고 있고 일반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마치 통신비를 내듯이 지출을 하는 거고 그러기에는 너무 비싼 금액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30대 혹은 18대 정도의 매출을 지금 만들고 계신데 저희는 중개업 특성상 그 원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배 정도 광고비 대비 매출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지만 실제로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 광고비 대비해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6배 이상 버시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로 중개 거래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화를 받으셨는지는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전화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계약을 한다라는 것을 적용을 해보면은 그 중개사무소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주는 곳들에 있어가지고는 2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은 그 광고비를 쓰시면은 그 광고비 대비해서 충분한 양의 전화가 발생하고 그리고 10배 이상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가 비싸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너희 직방이라는 곳이 시스템 운영을 정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허위 매물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제한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은 꼭 내부 사진을 5장 이상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상세 설명에는 가보지 않더라도 이 방이 어떤 방인지 알 수 있는 자세한 소개를 적어야 되고 위치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부동산업을 해오신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개 매물은 나의 재산인데 어떻게 나의 재산을 모두가 아는 그런 곳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 방해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부동산을 잘 모르는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고 실제로 그 정책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 충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달의 민족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물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그것들을 다 보고 이건 사실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설명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전에 대부분의 시간은 그 중개사분들과 그 실랑이를 하는데 거의 시간이 끝납니다. 왜 사진은 이렇게 올려야 되냐, 그러면 이용자분들이 봤을 때 이 방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문했을 때 이 방이 실제랑 다르다는 걸 알려고 그러면은 그 방이 어떤 방인지 알아야 사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거의 50명의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느릴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초창기부터 직방을 쭉 써 3년 정도 이상 된 중개사분들은 지금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들으려고는 생각을 해주십니다. 근데 최근에 가입을 하시는 중개사분들께서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이 기준이 모든 중개사무소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지금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나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혹은 가격적인 부분도 다른 서비스들도 비슷하겠지만 이런 오토 서비스 혹은 로컬 서비스라고 불리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 구조에 의한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에 의해서 경험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라기보다는 모두 다 기본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뭔가 내가 더 정책을 어겨가면서까지 혹은 나의 그런 클라이언트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편의를 가줄 만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에게도 항상 이야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똑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똑같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존의 그런 시장에서 광고 상품을 써보신 분들은 보통 영업사원들이 오면은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물론 하지만 이 서비스를 나에게 하게 되면은 내가 가격을 더 할인해 줄 수 있고 서비스 기간을 뭔가 더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모든 정책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사무소에 와서 나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는 100% 다 전화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기본급으로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중개사무소가 광고를 하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직방 서비스의 정책을 지키면서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바와 일을 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된 정책을 중개사무소들에게 지금 많이 펼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한 달에 약 20곳에서 30곳 정도의 중개사무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광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중개사분들이 안 믿으세요. 이거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무등록 조치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어떤 지역에 대해서 탈퇴된 중개사들의 리스트를 지금은 중개사분들에게 혹은 경고를 받은 중개사분들 리스트를 매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영업하고 있는 지역에 직방의 정책을 위반을 해서 지금 이용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사용이 곤란하게 된 중개사무소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보여주고 있고, 내부적으로 한 단계 더 못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런 조치를 받은 중개사분들을 실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도 노출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개사분들만 보는 공간에 노출을 시키다 보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굉장히 급진적인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나는 또 감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고, 지금 자리가 약간 그 오토 서비스로서 중개사무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상생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거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향하는 바는 상생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일단 플랫폼의 존재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광고 수단들이 뭔가 효율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는 충분히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플랫폼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개사분들에게도 단기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그래서 신뢰성을 높여서 저희 서비스를 쓰는 중개사분들이 더 많은 돈을 이전보다 벌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상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뭔가 저희가 세운 정책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플랫폼의 가치를 떨어뜨리시는 분들에 대한 리스트들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안심 중개사 제도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정책을 더 잘 지켜주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리스트에서 상단에 두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 그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항상 부동산들이 제공하는 매물 정보도 있지만 직거래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네, 직거래 매물은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직거래 서비스라는 건 사실 중개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 4월부터 직거래 매물을 이제 등록하는 것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꼭 중개 서비스의 가치를 제가 존중이라고 적어놨지만,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직거래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그 집을 계약을 했고 지금 들어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 그리고 집주인도 연락도 안 되고 중개사무소는 문이 붙어 있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찾아갔는데 이제 그 전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여기서 사기 당했습니다. 앞으로 뭐 여기서 계약하지 마세요.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한테도 연락해 주세요. 근데 요건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한 달에 적어도 3번씩 발생을 했었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던 당시에는 그분들이 다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던 분들이었는데, 그 광고를 통해서 오신 손님들에게 이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고, 심지어 중개도 이런데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서비스에 있던 직거래 매물을 보고 그 근처에 있는 저희 중개사무소를 찾아갔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직거래 매물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뭐 돈을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약간 가정부처럼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황당한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사기를 당했을 때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일단은 직거래 서비스 자체는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뭔가 조금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빨리 나의 그런 내용 혹은 공실을 없애고 싶다라는 니즈는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실 정보라는 그런 직방 서비스 안에 서비스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을 뭔가 빨리 빼고 싶은 그런 집주인분들이 그 플랫폼, 공실정보
서비스에 방을 내놓으면은 중개사무소에서 이것들을 보고 중개를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그 중개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구청에 등록도 되어 있고 안심번호도 이용하는 안심 중개사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이전에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뢰도가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저희가 중개 서비스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중개업의 신뢰성 높이기는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여기 중개 서비스의 가치를 존중해서 직거래 매물을 이제 등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직방이랑도 계속 같이 파트너로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일단 플랫폼 존재 자체의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플랫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개사분들이 이 정책 자체가 모두에게 공정하다라고 느낀다면은 플랫폼이 유지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석훈 CSO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 패널분들하고 발표자분들 같이 앞으로 모셔가지고 또 저희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패널분들도 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발표하실 분들도 예. 네, 저희 주어진 시간이 4시 45분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플랫폼 관련해서 오늘 주제가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 갈등 해결 방안인데 두 가지 발표에서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플랫폼 신규 플랫폼이 등장해서 시장에서 어떤 갈등들을 겪고 또 어떤 고정들을 겪어서 이제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 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보는 걸로 하죠. 오늘 패널은 두 분을 모셨고요.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책기획팀 팀장을 맡고 계신 신정욱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혁신센터 리빙랩 전 디렉터이신 정리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토론회가 아니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회를 맡으면 토론회는 보통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고 그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제별로 이렇게 이야기할 주제를 뽑아서 한두 분씩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선호하는데 오늘은 뭐 그러기에는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듣고 남는 시간에 프로해보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 좀 논점을 몇 개 한두 가지 뽑아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소개시켜드린 반대 순서로 정민아님부터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시간은 적당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대에서 공무원 지휘단체까지 했고요.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작년에도 왔었는데 그때 그들이 의미가 있는 게 되게 억울하신 게 좀 많으신다는 느낌? 그 다음에 되게 저도 들으면서 약간 왜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나 국가가 잘 몰라주지라는 아쉬움? 저도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직방 둘 다 이용을 해서 직구하고 바꾸고 하는데요. 그걸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저는 배달의 민족은 댓글 때문에 이용을 하고 그걸 보려고 스프링을 하려고. 근데 직방은 되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지역에 있는 매물들을 볼 수가 있어서 직방을 손을 치고 보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마음에 제가 이런 소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편의 죄책감 같은 게 있어요. 가령 지금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것이 기존에 영세하신 업주분들께 조금 더 경제적인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뭔가 애매모호한 또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행보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 저는 오토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제가 극단적인 정책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구체의식 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제가 지금 오늘 좀 듣고 있으면 저희 이번에 서울혁신센터 그다음에 사회혁신 수석실이 생겨서 이번 행자부에 디지털 사회혁신 분과가 생기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향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해결,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을 되게 잘 실천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가령 오토 플랫폼을 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으시지만 그만큼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권한, 그리고 아까 배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지원 정책일 수도 있고 새로운 지원 방안일 수도 있고 요즘 시대에 적합한 일종의 직업 능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것들이 홍보의 문제인 건지 어떤 식으로 왜 풀려나가지 않는 답답함들이 계속 느껴지는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직장에서는 당에서 정당에서 청년 정책을 짰었고요. 올해는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한 11개 팀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측면은 뭐냐면 저희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의 한계, 그 다음에 특히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기립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이런 얘기들에 대한 기업이나 노총, 양쪽 노동 정당 다 포함해서 실제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내는 세력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 플랫폼 기업들을 접하면서 많이 한 작년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던 부분인데요. 가령 실리콘밸리에서 얼마 전에 기본소득을 찬성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예를 들면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뭐 안전망이나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획기적인 제안들을 내놓으시면 어떨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기업의 CSR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노동에 부합하는 직업 훈련,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한 향상 이런 부분들을 연대하셔서 새로운 기업의 동맹처럼 조금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냥 거버넌스 이러면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 내를 조금 쪼개서 일종의 연대할 수 있는 세력들을 조금 모아내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내놓고 새로운 당론들을 형성해 나가면 규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지지나 사회적인 신뢰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동욱 팀장님, 네. 예, 발제는 잘 들어왔고요.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가장 큰 범주가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 들어가는 오토가 하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사례도 이제, 배달, 아까 말씀드린 푸드테크 관련된, 과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요즘 애완동물 대신 가지고 호텔 보이는 것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도 이제 오토 서비스도 나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토라는 범주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앞으로도 더 넓어질 것 같은데 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배민이나 아니면 직관은 리스크가 그나마 좀 덜한 영역에 위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불법성,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가장 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일단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니면은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것을 대체하는 그런 오토 서비스가 현행 법규에서 이제 위법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토 서비스를 다 알지는 못하긴 하는데 대충 이제 보면은 그 공유경제형 오토 서비스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공유경제형 중에서도 인허가 관련된 그런 그 해당 국가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리스크가 이제 그러니까 진입 오토 서비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입 자체가 이제 어려운 그리고 그것 자체가 기존의 그 이제 그러니까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일 텐데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국가마다 대응책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엊그저께인가 나온 뉴스를 제가 이제 발제 관련해서 그 패널 관련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우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버의 경쟁사도 또한 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접하는 내용들은 그네들의 이제 그 시가총액이나 아니면은 뭐 자산 가치 그래서 오토 시장이 굉장히 핫한 그런 산업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그런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뒤처질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존의 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 개개인들과 그룹에 대한 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서도 우버가 합법적으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거기에도 이제 택시 면허 제도가 있나 보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경매 택시 면허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을 벌 수 있는 분이 이제 택시업인데 우버가 같이 경쟁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택시 면허를 가지고 사업하시던 분들이 파산을 하는 경우가 이제 최근부터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에서는 그냥 기존의 택시 면허를 한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구매를 하나 하는데 한 억 단위가 드는데 지금은 그 억 단위를 대출을 받아서 택시업을 하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파산을 해서 결국에는 택시 면허 자체가 경매에 붙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오토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런 그러니까 어떤 수요 공급을 국가나 이렇게 좀 공동체 단위에서 정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에서 가장 첨예한 그 갈등이 플랫폼이나 오토에 대해서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택시라는 것들에 대해서 면허를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수십 년간의 어떤 그 정책상 운영을 하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그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갈등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요청받은 거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와봐라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해결 방안이 이제 내기가 쉽지는 않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는 것도 2015년 이후에 판결이 또 여러 건이 났거든요. 우버나 그다음에 에어비앤비도 여러 건이 났고 그래서 다시 아까도 저기 그 대면에서 말씀해 주신 게 또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당장 혁신적인 서비스를 저는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을 어떻게 하면 진흥해야 되는지 뭐 그런 논점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혁신적인 거고 글로벌 경쟁이고 이런 그 잠재적이고 장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기존에 하던 사업 그다음에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제 보기에는 무시를 하고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리스크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해지하는 방법이 좀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근데 예를 들면 근데 비근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운송 관련해서 그 여객법 법령은 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버스나 택시나 모든 것들을 다 또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카풀 관련해서는 허용을 해주고 있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출퇴근 시간에는 개인이 이제 그 상업용으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률상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아마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카풀 그런 오토 서비스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그 카풀 서비스가 원래 이제 옛날 전통적인 그 개념상에서는 근무 시간에 이제 나이트 시스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카풀에서 그 나이트 식스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하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출퇴근 뭐 지옥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출퇴근의 이제 그 출퇴근 이슈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택시 아니면 운송 관련돼서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강남이나 광화문 종로 이런 데서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택시 잡기가 진짜 어렵죠.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이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버 자체 그다음에 오토나 공유경제 자체를 크게 보통 이제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처럼 일단 뭐 규제 샌드박스를 정해가지고 일단은 다 네이티브 방식으로 네가티브 방식으로 다 허용을 해놓는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저항이 없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미지를 자리 잡으면서 조금씩 나가는 방법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같이 이제 숙박업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 다른 나라도 비슷할 수 있는데 휴가 시즌이 굉장히 몰려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기라고 하는 그런 시즌에는 갑자기 이제 숙박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급등을 하죠. 그럼 결국에는 우버 같은 것들도 그러면은 시간이나 아니면 공간, 그다음에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그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을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는 방식의 어프로치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데 기본 토대 자체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또 찾아보니 그런 기본 토대라는 게 결국에는 그런 시간 리스크를 해지라는 그런 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관련돼서 이제 그 기존 전통산업에 적용하는 규제들을 새로 나오는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할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부분에서 적용할 건지, 아니면 아예 전통적인 그런 규제 자체를 없앨 건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규제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보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업 자체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노력들도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이 한 단계 더 끌어올려져가지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서울 갈등 포럼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어차피 한쪽 손을 들어주게 되면 다른 한쪽이 억울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거를 좀 공존화해서 같이 풀어놓게 얘기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행정 조직 관련해서도 공유경제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앞으로도 이제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보이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 조직도 그런
그런 것들을 지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왜냐면은 그 정책이라는 게 한순간 무슨 이슈가 있다 해서 그걸 스터디해가지고 바로 낼 수 있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다소 지속이 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정립이 돼야지만이 말씀하시는 그런 갈등들이 좀 최소화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서비스들이 이용자 편입을 위해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라고 말씀했더니 정말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저희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저희가 다른 세션에 비해서는 발표자 하는 숫자가 적은 편인데 벌써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논점도 엄청나게 많이 여러 가지 펼쳐져 있는 것 같고요. 발표하신 두 분은 주로 이제 플랫폼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이해관계 충돌 문제라든지 신뢰 형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발표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노동 시장의 문제 이런 부분 저희가 전 디렉터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또 신동욱 팀장님은 이제 또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제도적인 문제, 규제 차원의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프로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도 좀 듣고 말씀하신 것도 좀 들어야 될 텐데 저희가 조금씩 좀 정리를 해가면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플랫폼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시장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를 하는데 그러면 시장 갈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거를 좀 짚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를 좀 앞으로 말씀하실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시장 갈등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신뢰 형성의 문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 항상 이 플랫폼에는 이제 공급자와 이용자가 같이 참여를 해서 다양한 공급자가 들어오고 다양한 이용자들이 들어와서 하는데 과연 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거래나 정보 이용이 신뢰할 만하냐, 정보가 신뢰할 만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가 신뢰할 만하냐, 그거를 이제 쌓아나가는 게 결국 이제 플랫폼의 고유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그 단계에서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익의 균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하겠죠. 소비자도 당연히 이익이 되니까 플랫폼에 참여를 할 것이고 공급자도 뭔가 이익이 되니까 참여하는 걸 거고 플랫폼 서비스도 기업이 운영하는 거인 만큼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것의 균형점이 어디냐.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는 수수료 40% 받을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40% 받았다면 아마 맞아 죽겠죠. 아무도 이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맞아 죽거나 그럴 텐데 어쨌든 그 이익의 균형점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는 게 이제 플랫폼 내부적인 문제고 플랫폼 외부적으로는 플랫폼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혁신을 수반하다 보니 기존의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이 전단지 하시던 분들은 좀 힘이 약해서 데모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 힘이 세신 분들은 또 내지는 이제 플랫폼의 공급자와 유통을 동시에 과거에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공급과 유통을 같이 하던 분들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카풀이나 이제 라이드 쉐어링이 나오면 택시 사업자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세 가지가 시장에서의 갈등이 아닌가 하고요. 규제 문제는 이런 것들을 규제가 개입을 했을 때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부분에 규제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져 있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여서 규제 문제는 오늘은 좀 약간 논의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시장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것들을 좀 몇 분 플로어에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계신 걸로 봐서 말씀하실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발언하실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죠. 네, 일단 한 분, 일단 듣겠습니다. 예, 저는 진보네트워크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인데요. 오늘 기업의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만 오늘 이제 워크샵의 전반적인 테마가 단순히 기업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 공공정책적인 문제를 우리가 도출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이슈는 한 4가지 정도 공공정책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플랫폼 서비스 쓰는 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뭔가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쓰겠죠. 편리함이 없다면 당연히 쓸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근데 실제 이제 공급자,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일종의 이제 공급자 쪽 기업에게는 과연 얼마나 좋아지신 것인가라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주긴 했지만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 플랫폼을 갖고 훨씬 더 치킨을 많이 먹지 않는 한 어차피 팔 수 있는 치킨의 양은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배분 자체가 권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한 업체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또 다른 업체들은 망하거나 실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특정 기업이 걱정하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예를 들면 실업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기술의 도입에 따라서 사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변화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공공정책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버나 이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규제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국은 이런 낡은 규제로 혁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존 규제는 분명히 어떤 필요성에서 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저는 규제를 재검토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규제는 선이라든가 모든 규제는 악이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논의를 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해결하기까지는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많이 얘기가 안 돼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노동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배달 같은 경우는 파편화된 노동 같은 경우 배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개별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자면 안정적인 노동이라기보다는 이게 파트타임 중심의 그런 일시 노동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으로 재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 역시 공공정책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아까 이제 광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광고 역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그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걸 먹고 싶을 때 가장 서비스가 좋은 업체를 선택하고 싶겠죠, 이용자는. 하지만 광고비를 제일 많이 지출하는 업체가 꼭 그런 퀄리티가 높은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선택을 왜곡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거는 물론 당연히 기업이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런 4가지 정도의 일종의 공공정책적인 문제를 이 플랫폼 이 기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기업들만 고민해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정부가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지금 키다가 그런 지금 물론 정부가 여기 어떤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번 좀 일단 오토 기업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 따로 정리하지 않겠고 일단
플로어에서 발언하시던 얘기 다 듣고 그다음에 우리 발제자나 토론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나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제가 네이버에서 손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랑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서비스 있어가지고서는 약간 노이즈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궁금한 부분이 플랫폼이나 이런 상생 부분에 있었을 때는 지금 아파트 시장 진출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그 직방이 성공한 이유가 그런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1인 가구 위주로 그런 가구들이 늘어나는 추세와 같이 맞물려가지고서는 젊은 층들이 어플리케이션이 더 환경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직방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아니라 다인 가구이기 때문에 어떤 가구적인 측면에 있었을 때 큰 재산적인 측면도 있고 가볍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건 다 40, 50대 가장들이 많을 텐데 조금 직방이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어떤 좀 젊은층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과연 얼마나 그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는지 그런 플랫폼에 40, 50대들이 많이 활용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시면 한 분만. 네. 제가 독심술로 하는 건 아닌데 없으신 것 같아요. 쭉 세서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일단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흐르긴 했는데 마지막 세션의 장점이 디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장점인데 그렇다고 심각하게 끝내지 않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이 뭐 간단하게라도 좀 지금 말씀하신 거나 아까 그 사람들이 말씀하신 거 가운데서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한 2분 정도,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이고요. 뭐 공공정책에 대한 이제 고민들도 이렇게 나오고 사실 노동 문제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제 뭐 굉장히 경쟁이 과도화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정보를 유통하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집중해서 모이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정보들이 이제 유통하는 채널로 굉장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책임감들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할까, 뭐 앞서 발표에서도 뭐 방통시민위원회를 통한 어떤 이용자 정보들을 올곧게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앞서서는 향후 그 시장에 대한 뭐 치킨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치킨 시장이 한국 사회의 어떤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문화를 또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IT 개발자 하다가 뭐 치킨집 하고 뭐 기획자 하다가 치킨집 하고 뭐 이런 도식들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전국의 굉장히 대다수의 어떤 치킨집 그리고 상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도 내에서 언젠가는 한번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치킨집이 몰려서 과하게 경쟁되거나 사실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과도하게 들어와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년, 3년 안에 거의 다 망합니다. 사실 하셔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그 시장, 저희가 마이크로하게 이 시장 분석들을 갖고 있는 경험으로서 쌓인 데이터들을 좀 더 크게 놓아드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적 규제가 필요하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또 기존의 사업자들 지금 이런 산업들 이런 시장이 만들어진 것은 규제의 영향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혁신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열어가면서 저희는 채널을 좁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채널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그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 유통을 저희가 어떤 규모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닌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협력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노동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그래서
노동을 우리가 어떻게 더 진척할 수 있을까, 만들어갈 수 있을까, IT 기업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난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저희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700명 가까운 직원들까지 매년 뭐 몇백 명씩 채용하고 있으면서 뭐 이번 정부에서도 일자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잘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건네드리기도 했지만요. 사실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굉장히 자동화 아니면 AI 요즘 핫한 키워드들을 어떤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고민들을 앞으로도 저희도 더 많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오양일 그 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협의 채널 아니면 같이 공론에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이야기들을 계속 경청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직관이고요. 저는 좀 아까도 그렇지만 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광고비가 비싼 광고비를 내려면 그분들의 정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냐? 네, 그 질문이 가장 와닿거든요. 실제로 서비스를 쓰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아니면 쉽게 눈에 띄는 정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지 결국 지속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심중개사 같은 경우에도 안심중개사 정책을 따라주시면 상당히 노출됩니다. 당연히 이건 효과가 크겠죠. 근데 안심중개사이기 때문에 그 돈을 더 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정책에 따라주겠다라는 이야기만 하시면은 똑같은 가격이지만 더 높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나 정책 부분에 있어서 그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직방은 원룸 오피스텔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아파트를 주로 결정하는 40, 50대 분들이 과연 이걸 많이 쓸 것이냐. 사실 지켜보면 그 일일 것 같고요. 기존에도 스마트폰 앱이 나오기 전에 이미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인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40, 50대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 부모님도 60대이지만 스마트폰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거든요. 결국은 쓸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금액 자체가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도 직방이라는 플랫폼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로 끝내면 45분이니까 지금 시간을 딱 맞추는데 바로 끝내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지만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끝내야 되니까요. 혹시 그 패널 두 분 중에서 추가로 신동 팀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추가로 하실 말씀이 네 없으실 것 같고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저 긴말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기술의 변화가 가져오는 충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보호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호할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존의 시장이 갖고 있었던 독점성도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계속 두 분 발표 중에 어떤 사업 혹은 시장의 거버넌스 그 속에서 이 균형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조금 확장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방어적인 논리를 좀 넘어서셔서 실제 어떤 규제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 시장과의 충돌이나 앞으로 방향에 있어서 지금의 이 플랫폼 사업들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기여를 다 책임질 필요는 물론 없지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지 세력을 구축해 나가라는 행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논의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사회자여가지고 굉장히 말씀드린 그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오늘 이제 그 플랫폼 그 시장 같은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요. 뭐 규제 이야기하고 뭐 이제 그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이제 어떤 혁신, 변화를 수반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그 혁신 자체가 기존의 가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오히려 사회는 이제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만 이제 그 혁신을 촉진했을 때는 그 혁신으로 인한 어떤 그 새로운 가치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그 혁신을 이뤄낸 기업에게도 물론 당연히 돌아가야 되죠. 혁신의 주체이니까 그렇지만 그 이루어진 혁신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이것이 이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있는데 누구 편을 들어줄 거냐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결국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정부나 공공 영역에서 더욱 중심을 잡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시간만 가고 혁신은 우리나라 바깥에서 열심히 이루어져서 결국은 거스를 수 없는 혁신의 목표에 다 같이 기업이고 소비자고 그다음에 공급자고 다 같이 휩쓸리는 일밖에 안 남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제기된 논점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각각을 하나의 세션으로 만들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유사한 세션의 사회를 보면서 오늘은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런 자리를 조만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제가 그때 결과적으로 1년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다음번에 합시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 되버리니까 반드시 여기 지금 500명 활동가분들도 계시니까 키가에서 한번 가벼운 그 논의 자리를 키가 공식 회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장소는 저희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 옆에 조그만 요거보다 조금 큰 그 장소가 있으니까 좀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좀 랩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올해 내에 한번 반드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꼭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꼭 와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마치고 약속을 안 해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한번 끝까지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제가 독심술을 하진 않지만 모든 분들이 강하게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아침부터 정말 대부분 제가 뵈니까 아침부터 계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나라 인터넷 거버넌스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자리에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 보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